이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발트 3국 국경지대에 한국의 K9 자주포 핵문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러시아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토 확장이라는 중세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태 속에서 러시아는 발트 3국 침공 계획을 정력적으로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 전 국민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뻔했던 이 작은 국가들이 소련의 포갑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지속된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던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새벽 3시 14분 연합방위군 사령부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는 레드, 러시아 전투기 예비대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부대는 즉각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발트 3국 연합 방위군 사령관인 에드가르스 칼비티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러한 위협은 그들에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먹잇감이었으며 1940년 소련이 강제로 병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의 할아버지 일기장에는 붉은 군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국기가 내려가고 낫과 망치가 올라갔던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20만 명이 넘는 리투아니아인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고 라트비아는 인구의 3분의 1이 러시아인으로 대체되었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모국어 사용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문화 말살과 민족 정체성 파괴, 그것이 소련이 이들에게 가했던 만행이었습니다. 1991년 기적적으로 독립을 되찾았지만 러시아의 위협적인 그림자는 여전히 발트 3국을 덮고 있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이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레이더 스크린 위 붉은 점 12개는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리 280km, 접근 속도 마하 1.8입니다. 젊은 장교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했습니다. 발트 3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사령부에 지원 요청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장교는 예, 사령관님. 하지만 아직 확인 중이라는 답변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벌써 6번째였으며 러시아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유포,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용한 내부 분열 시도까지 그들의 압박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상대는 독일 나토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칼비티스 장군, 과민 반응을 하지 마시오. 러시아는 단순히 훈련 중일 뿐입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대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돌진하는데 과민 반응이라고요? 당신의 베를린 상공에 러시아 전투기가 나타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독일 사령관은 진정하시오.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며 대화를 끊었고 칼비티스 사령관에게는 더욱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발트 3국은 나토 회원국이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게 이들은 그저 동쪽 끝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인구를 다 합쳐봐야 여미 500만 명으로 러시아의 1억 4천만 명과 비교하면 개미와 코끼리 수준이었습니다. 레이더를 보니 러시아 전투기들은 더욱 가까이 접근하여 국경선 바로 앞에서 급선회하며 이들을 조롱하듯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라트비아 출신 부사령관이 또 도망가는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며 쓰라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투기도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토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지만 그 도움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터오고 있었고
러시아의 위협과 서유럽의 무관심 속에서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유럽 각국의 고위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칼비티스 사령관은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발트 3국의 방위 예산 증액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프랑스 대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발트 국가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매번 러시아 위협을 과장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며 반대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지난달에만 러시아 전투기가 15번이나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민간 항공기 운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장군이 끼어들어 하지만 실제로 공격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심리전일 뿐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민하다고요? 칼비티스 사령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은 파리나 베를린에 러시아 탱크가 들어와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보십시오. 그들도 처음엔 단순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나토 예산으로는 발트 3국에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인구 다 합쳐 600만 명입니다.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이고요. 예산 늘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역시 발트 3국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나토 5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돕는 이라고 했지만 칼비티스 사령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008년 조지아 전쟁 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서방은 무엇을 했습니까? 강력한 규탄과 경제 제재, 그게 전부였죠. 러시아는 여전히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그건 그들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칼비티스 사령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발트 3국을 위해 파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습니까? 베를린은? 런던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이것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독일 장군이 화제를 돌리려 일단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러시아도 실제 전쟁은 원하지 않을? 이라고 했지만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8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련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협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붉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토니아 참모총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지식인, 장교, 교사, 의사 모두 화물칸에 실려 시베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러시아인들이 채웠죠.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TV만 보고 푸틴을 지지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프랑스 대표는 역사적 아픔은 이해합니다만 21세기입니다.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라고 했지만 칼비티스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고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외교로 해결하자고요? 회의장에 무거운 제모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창밖의 평화로운 브뤼셀 거리는 이들에게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장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소한 자주포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전투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포병 전력이라도 있어야. 자주포는 대당 50억이 넘습니다. 발트 3국에 필요한 수량을 다 지원하려면 칼비티스 사령관은 되물었습니다. 그 돈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그 다음은?
언제까지 러시아에게 살라미 전술을 허용하실 겁니까?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발트 3국이 그저 부담스러운 짐일 뿐임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국 추후 제노닉라는 의미 없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며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우리는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군요 라며 쓰라리게 말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장관은 아니, 현실을 봐야죠. 서유럽은 우리를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칠이라도 버티면 그동안 자기들은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라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중국 견제에 바빴고 영국은 브렉시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발트의 작은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온 칼비티스 사령관은 창밖의 비현실적인 브뤼셀 야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관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내일 아침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한국에서 오은팡산 대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한국, 순간 의아했습니다. 아시아의 그 나라가 왜 우리를 찾았을까요?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트 3국 연합사령부 회의실에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최현우 대령입니다. 동양인 장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 옆에는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실망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무기 장사꾼들이 호구를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최현우 대령은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발트 3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비웃듯 한국이 발트 3국을 안다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뭘 안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러시아 전투기의 발트 3국 영공 침범 횟수 47회, 사이버 공격 3펌 시건, 친러시아 가짜뉴스 유포 1,847건 맞습니까? 이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정보는 나토 기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최현우 대령은 공개된 정보만 분석해도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팔짱을 끼며 그래서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라고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인구 5천만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현우 대령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예산 57조 원, GDP 대비 2.8%. 그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자주적 방위력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놀라서 2.8%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토 권고치인 2%도 맞추지 못하는 나라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트비아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이겠죠? 북한은 러시아와 다릅니다. 규모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북한군 포병 진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km입니다. 빌뉴스에서 러시아 국경까지가 180km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우리는 70년간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죠. 남의 도움만 기다려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칼비티스 사령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팔러 오신 겁니까? 최현우 대령은 판매가 목적이었다면 독일이나 프랑스를 찾아갔겠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다릅니다. 라며 K9 자주포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K9 천둥, 사거리 40km, 분당 6발 사격, 최고 속도 시속 67km.
숫자들이 나열되었지만 발트 3국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서유럽제 자주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트비아 장관은 스펙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독일의 판처하우피체 2002나 프랑스 카이사르도 비슷한 성능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스펙만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가격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판처하우피체 대당 70억 원, 카이사르 65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K마이응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45억 원입니다. 그것도 훈련, 정비, 10년치 부품을 모두 포함해서요.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가격에 그런 성능이 나올 수 없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거나 아니면 불량품이거나. 최현우 대령은 차분히 당연한 의심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년 폴란드 육군 훈련장 영상에는 영하 30도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고장 제로, 명중률 98%를 기록하는 K9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섭씨 50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장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이 말하려는데 최현우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예산 투자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방글라데시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GDP의 6%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왜일까요?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처럼.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우리는 미국제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시작했고 기술을 배우고 개량하여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도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라트비아 장관이 조용히 그래서 K9을 만든 겁니까? 라고 물었고 최현우 대령은 K9 패뿐이 아닙니다. K2 전차, K271 장갑차, 청웅미사일 모두 우리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남이 우리를 지켜주길 기다리다가는 나라를 잃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라며 이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서유럽 회의실에서 느꼈던 차가운 무관심과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근데 왜 우리입니까?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발트 3국에? 칼비티스 사령관의 물음에 최현우 대령 옆에 있던 민간인 한화 디펜스 김민준 이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화 디펜스 김민준 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발트 3국은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왜? 김민준 이사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다릅니다. 나토의 최전선,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유럽의 관문, 여기서 K9이 성공한다면 그제야 칼비티스 사령관은 그들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발트 3국은 그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였던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냉소적으로 결국 장사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사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윈윈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가격의 최고 성능 무기를 얻고 우리는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얻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나토는 우리에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최현우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장기 할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일부 포함,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공동훈련과 작전 노하우 공유, 우리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싸운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최현우 대령은 우리도 알거든요.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서러움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 앉았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일단 실물을 봐야겠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다음 주 한국으로 오십시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다음 주라는 말에 다음 주는 너무 러시아 전투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시간이 많습니까? 라고 반문했고 최현우 대령의 말에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떠난 뒤 발트 3국 대표 셋은 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라트비아 장관은 솔직히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나토는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일단 가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는 일주일 뒤 한국에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발트 3국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공항에는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고 VIP 통로로 안내받으며 라트비아 장관은 우리를 국빈 대접하는군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K9 생산 공장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준호 중령은 저 건물 전부 30년 만에 지어진 겁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서울은 전쟁으로 파괴된 폐허였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최현우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령 기술 고문이신 이승원 박사님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이들을 맞이했고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도 출신입니다. 고향에 70년째 못 가고 있죠. 함경도면? 네, 지금은 북한 땅입니다. 그는 1950년 겨울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흥남부두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피난했던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갑판에서 뒤를 돌아보니 고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죠. 다시는 무력하게 쫓겨나지 않겠다고.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그래서 무기를 만드신 겁니까? 라고 묻자 이승원 박사는 처음엔 미국 포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하고 원리를 익히고 40년이 걸렸죠. 하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답하며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케인자인들이 조립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말씀드린 공동훈련 외에 추가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라며 낯선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키릴 문자로 쓰인 이 문서는 1940년 소련 NKVD 비밀 문서로 발트 3국 지식인 체포 및 이송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러시아에도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자료죠. 문서를 넘기자 1941년 6월 14일 하루밤 사이에 리투아니아에서 7,000여 페이서 500명, 라트비아에서 신점 400명, 에스토니아에서 10,000명이 체포되어 화물 열차에 빼곡히 들어찬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승원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다른 사진 역시 화물 열차였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 연해주 고려인 17만 명,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제 큰아버지도 그때 끌려가셨습니다. 고려인, 러시아에 살던 한인들입니다. 독립운동하러 간 분들이 많았죠. 소련은 그들을 일본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라트비아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이승원 박사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벌판에 버려졌죠. 첫 겨울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영하 40도 벌판에 던져뒀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승원 박사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화물칸에서 아이들이 울면 어머니들이 입을 막았다고, 소리가 밖에 들리면 총을 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우리 할머니도 같은 얘기를 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물칸에 변기도 없어서 며칠을 그렇게 갔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죠. 최현우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라트비아 장관은 하지만 한국은 독립했고 발전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라고 말했지만 이승원 박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서울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는 공장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도시들 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김민준 이사는 자료를 추가로 보여주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GDP의 6%를 국방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렸지만 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았죠. 라트비아 장관은 독재자 아니었습니까? 라고 지적했고 최현우 대령은 맞습니다. 독재자였죠. 하지만 그가 만든 방위산업 기반이 오늘날 K9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복잡하죠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승원 박사는 이들을 K자임 실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포신 봅니까? 만발을 쏴도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개를 젓자 이승원 박사는 포항제철 특수강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이죠. 그런데 포항제철 설립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전후 배상금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제철소를 짓고 그 철로 무기를 만든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K9을 만지며 정말 러시아제 무기보다 우수합니까? 라고 물었고 이승원 박사는 러시아 2S19 무스타 아시죠? 스펙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K9의 내부를 보십시오. 디지털 사격 통제, 자동 장전, MBC 방호, 이건 21세기 무기고 무스타는 20세기 무기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제 전자 부품 수입이 막혔죠. 세탁기에서 칩을 빼서 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현대전은 기술전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결정하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인구 900만이 주변국 2억을 상대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원 박사는 갑자기 혹시 발트 3국 국가 중에 숲의 형제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라트비아 장관은 물론입니다. 소련 점령에 맞서 싸운 게릴라들이죠? 라고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이승원 박사는 우리도 있었습니다. 독립군이라고 불렀죠. 만주 벌판에서 연해의 주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고향에 못 돌아왔어요. 소련이 있었으니까요.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에서 평생 한국을 그리며 살다 가셨죠.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은 우리 숲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1950년대까지 싸우다가 결국 전멸했죠. 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난 게 우연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엘이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K9 30대 3년 분할 지불 가능합니까? 김민준 이사는 50대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답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비교육, 운영훈련, 첫 2년 부품 무상 지원, 그리고 한국군 포병장교단이 6개월간 파견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최현우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기도 하지만 강대국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도와야죠.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그들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승원 박사가 건배사를 묻자 리투아니아 장관은 이스베이 카타 건강을 위하여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위하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든.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맛일까요? 일주일 뒤
발트 3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확신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라트비아 아다지 훈련장의 혹독한 추위가 온 벌판을 얼려버렸습니다. 라트비아 포병대장이 정말 이 날씨에 작동할까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하 25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날씨였고 러시아제 VS1도 예열에 30분이 걸리는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K9 운영교관 황재민 소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K9은 다릅니다. 한국의 최전방처럼 영하 30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발트 3국 포병, 장교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재민 소령이 K9에 올라탔고 굉음과 함께 K9이 깨어났습니다. 예열 시간제로 디젤 엔진이 거침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러시아제 장비에 익숙했던 에스토니아 포병 중령은 불가능해. 어떻게 바로 시동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황재민 소령은 비밀은 배터리와 엔진 예열 시스템입니다. 극한지 작전을 위해 특별 설계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52톤의 거구인 K9이 시속 60km로 눈 덮인 벌판을 질주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저 무게로 저 속도가 무한궤도 접지압 분산 기술입니다. 늪지대도 통과 가능하죠. 다음은 사격 시험이었습니다. 표적거리 15km, 방위각 47도. 황재민 소령이 사격 제원을 입력하자 K9의 포탑이 움직였습니다. 완전 자동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포병, 소령치, 수동 조준이 아닙니까? 라고 놀라자 황재민 소령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GPS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하죠. 오차 범위 10m 이내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발사가 이루어졌고 15초 후 명중 표적 중심부 5m 이내라는 무전이 왔습니다. 연속 급속 사격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K9의 자동 장전 장치가 작동하며 포탄이 기계적으로 장전되고 발사되고 다시 장전되었습니다. 18연속 발사 1분 30초 동안 벌판이 포성으로 진동했습니다. 18발 모두가 표적 지역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라트비아 대령은 러시아 메우스타는 분당 최대 4발입니다. 라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황재민 소령은 K9은 급속 사격, 분당 6발, 지속 사격 분당 유포 20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사격 후 1분 이내에 진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쏘고 튀는 shoot and scoot 거죠. 대포병 레이더에 잡히기 전에. 훈련에 참가한 발트 3국 포병들이 직접 K9을 운용해 볼 차례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대위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우리 병사들 대부분이 러시아식 장비에 익숙해서 라고 걱정했습니다. 황재민 소령은 오히려 쉽습니다. 시범을 보이죠. 라며 라트비아 상병 안드레스 비톨스를 불렀습니다. 겨우 20살로 보이는 앳된 병사였습니다. 좋아, 안드레스. 30분 후에 네가 K9으로 목표를 명중시킬 거야. 안드레스는 저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안드레스는 K9의 포수석에 앉아 있었고 황재민 소령은 화면 보이지. 여기 터치하고 좌표 입력하고 발사 버튼. 이게 다야 라고 지도했습니다. 안드레스가 쏜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해냈어. 황재민 소령은 이게 디지털 시스템의 힘입니다. 숙련병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스템이 보조하니까요. 라고 모든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끈기 있게 가르쳤습니다. 포신 정비는 이렇게, 아니 다시 해볼까요? 궤도 텐션 조정은 여기?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 교관들의 태도였습니다. 독일 교관들은 항상 짜증을 냈고 프랑스 교관들은 시간 되면 그냥 가버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매뉴얼 보고 알아서 라고 했지만 한국 교관들은 달랐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하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새벽 2시에도
정비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중사가 교관님들 안 피곤하십니까? 라고 묻자 황제민 소령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시막사에서 정지훈 중사가 컵라면을 끓이며 한국 음식 좀 먹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에 도전한 라트비아 병사들은 곧 물을 찾았고 웃음소리가 추운 막사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 엄격했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 시작, 영하 20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K9의 열영상 장비가 빛났습니다. 표적 포차, 거리 22km, 풍속 서북서 초속 12m. 사격, 어둠을 가르는 섬광, 그리고 정확한 명중. 에스토니아 포병 소령은 이런 정확도가 야간에도 라며 감탄했습니다. 황제민 소령은 K9의 야간 전투 능력은 주간과 동일합니다. 열영상 장비 덕분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3주째는 실전을 가정한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적 기계화 부대 접근 중 긴급 화력 지원 요청. 발트 3국 합동포병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30문의 KBI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탄착 확인 결과 적 부대 80% 무력화, 진지 이동 신속. 쏘고 1분 내 이동하는 K9들 덕분에 대포병 레이더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나토 옵서버는 이 정도 화력이면 러시아 BTG 대대전술단 하나는 막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황제민 소령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선멸까지도 가능합니다. K9 30문이면 1분에 180발, 5분이면 900발을 퍼부을 수 있으니까요. 훈련 마지막 날 깜짝 시험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력 지원 요청, 그런데 좌표가 러시아 국경 방향이었습니다. 연습탄이었지만 실전처럼 진행하라는 명령에 발트 3국 포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러시아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30문의 K9이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포구를 향했고 쾅, 쾅. 연습탄이었지만 그 소리는 실탄과 똑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러시아 국경수비대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중단하라는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발트 3국은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훈련 종료식에서 칼비티스 사령관은 연설했습니다. 3주 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까? 이제 확신합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 환호성이 터졌고 황제민 소령이 다가와 수고하셨습니다. 사령관님이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교관들과 발트 3국 장교들은 한국식 회식인 소주 폭탄을 마시며 건배했습니다. 발트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과 발트의 우정을 위하여. 취기가 오르자 한국 교관들은 아리랑을 불렀고 발트 장교들은 각국의 민요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황제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그들에게는 K9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발트 소국들이 쓸데없는 무기 도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을 때 발트 3국은 웃었습니다. 러시아가 신경 쓴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후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K9은 메시지이자 의지,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K9 도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탈린의 시청 앞 광장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무기에 우리 안보를 맡긴다고? 러시아도 무서운데 이제 아시아 무기상들까지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 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빌뉴스에서도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아시아 어딘가 아니야. 그런 나라 무기를 믿고 러시아를 막는다고? 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언론 역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의 수억 유로 낭비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정부는 왜 독일제, 프랑스제를 두고
한국제를 선택했는지 해명하라. 가격이 싸기 때문 아니냐? 싼 우려를 산 거지. 라고 의회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정부는 K9의 진가는 실물을 봐야 알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2024년 3월 첫 K9 6대가 라트비아 리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구경 나온 시민들은 거대한 자주포가 운반선에서 내려와 자력으로 부두를 빠져나가는 모습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저 속도 좀 봐. 탱크보다 빠른 거 아니야? 아이들은 환호했고 K9 포탑에서 한국 교관이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SNS에는 K9 실물 봤는데 장난 아님. 독일 탱크보다 멋있어라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라트비아 구경TV에서 K9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 톤이었지만 자료조사를 하면서 톤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폴란드가 600문 구매, 노르웨이도 23문 추가 옵션, 호주, 이집트, 인도까지?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닙니까? 리포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방송은 K9 개발 스토리와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 삼성, LG 같은 기술이 방산에 적용된 것을 조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K9이 사거리, 연사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러시아제를 압도하며 특히 디지털 사격 시스템은 나토 표준보다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600문이나 팔았다고? 그럼 검증된 거네. 폴란드도 러시아 옆인데 그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음 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KJing 공개 시연회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속 67km로 폭주하는 K9의 주행과 1분에 6발씩 연속 사격을 가하는 모습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한 노인은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무기를 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1940년 소련 침공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SNS는 K9 직접 봤는데 소름 돋음. 러시아 애들 이제 함부로 못 덤빌 듯. 한국 형님들 고마워요. 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K9, 발트의 수호신이 되다. 한국의 기술력, 유럽을 놀라게 하다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치권도 조용해졌고 야당 대표조차 슬그머니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처음부터 지지했습니다만 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발트 국가들의 무분별한 군비 증강을 우려한다. 특히 공격적 무기 도입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는 효과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K9 도입 전 월 평균 15회였던 러시아 전투기 영공 침범 횟수는 도입 후 3개월 만에 2회로 급감했습니다. 러시아도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은 K9 덕분에 잠을 편하게 자게 됐어. 전에는 전투기 소리만 들려도 불안했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 K-POP, K-드라마,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한 달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발트 3국 정부는 한발트 안보 포럼 개최,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K9 추가 도입 검토 등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빌뉴스의 한 노인은 평생 러시아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K9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유럽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끼리 뭉치면 됩니다.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고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탈린의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한국 전쟁과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선생님은 왜 못하겠니? 한국인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6개월 후 CNN은 러시아가 발트 3국과의 정기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도발적 훈련을 자제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번역하면 K9의 무서우니 살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리가의 중심계는 감사합니다.
한국 작은 나라들의 연대만세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칼비티스 사령관은 한국 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주라트비아 한국 대사는 한국 언론도 이 일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K천의 발트의 평화를 지킨다고요? 한국인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거대한 위협을 물리친 것입니다. 2024년 9월 나토 연합훈련 이 발틱 실드 2023-24가 폴란드 동부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발트 연합 포병대대는 이제 당당히 나토 훈련의 주력으로 서 있었습니다. 독일 러파르트 전차 부대와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가 시범을 보인 후 발트 연합 포병 대대가 화력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30문의 K9이 일제히 포탑을 돌려 사격 개시, 하늘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1차 사격 완료, 목표 지역 80% 제압. 2차 목표 좌표 수신과 동시에 K9들이 일제히 쏘고 튀는 신속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격 후 1분 내 이동. 관람석에서는 저 속도가 자주 포마자. 방금 쏘고 벌써 이동한다고? 라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2차 진지 도착 후 다시 사격 재개. 이번엔 연속 급속 사격이었습니다. 30초 만에 180발이 날아갔고 목표 지역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심판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목표 완전 제압, 소요 시간 4분 37초. 동일 임무 수행에 독일군은 8분 12초, 프랑스군은 7분 45초가 걸렸습니다. 발트 연합군이 1위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른 뒤 폴란드 장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갑부대 지휘관이 다가와 자주포로 어떻게 이런 속도가? 라고 묻자 칼비티스 사령관은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관들의 훈련 덕분이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독일 중장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실전은 다르지 라고 폄하했지만 오후 종합 전술 훈련에서 그 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적 기갑부대 대규모 공격에 맞서는 아군 방어전에서 독일 기갑부대가 후퇴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발트 포병이 차단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K9의 포화가 적 전차와 아군 사이를 가로막아 정확한 차단선이 형성되었고 적 전차의 전진이 저지되었습니다. 적 포병의 반격이 있었지만 K9들은 진지 변환, 신속 이동으로 피했고 새 진지에서 다시 적 포병, 진지를 타격하여 적 화력을 50% 감소시켰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고 최종 평가 결과 최우수 부대는 발트 연합 포병 대대였으며 결정적 기여는 정확한 차단 사격과 대포 병전 수행이었습니다. 서유럽 강대국들을 제치고 1위였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나토 본부 브리핑룸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나토 작전 사령관은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발트 3국이 이런 전력을 갖출 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장군이 K9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자 칼비티스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K9 천둥, 한국산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40km, 최대 사속. 가격은 독일 PZHDG 샤모니엘이 65% 수준이라는 설명에 좌중은 술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정비와 부품 수급을 묻자 한국 측에서 10년 보증, 현지 정비 교육 포함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장군이 아시아 무기의 내구성을 비아냥거렸지만 폴란드가 653문 구매했습니다. 라는 칼비티스 사령관의 한마디에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독일 중장이 전통이 없지 않냐고 공격하자 칼비티스 사령관은 맞습니다. 전통은 짧습니다. 하지만 삼성, 현대 아시죠? 30년 전엔 무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은 필요하면 만듭니다. 최고 품질로 최고 속도로 라고 응수했습니다. 벨기에 장군이 혹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폭탄 발언을 했고 노르웨이 대표도 우리는 이미 K9을 운영 중입니다. 매우 만족스럽죠? 북극 추위에도 문제 없습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독일 중장이 제정신들입니까?
유럽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분노했지만 칼비티스 사령관은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6개월 전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뭐라 하셨죠? 과민 반응 말라. 외교로 해결하라. 기억나십니까? 회의는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결론으로 끝났지만 발트 3국의 변화는 인상적이었고 K9의 기여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칼비티스 사령관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언론은 나토 훈련, 발트 3국 충격의 1위, K9의 위력, 유럽을 놀라게 하다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넥스터의 주가가 하락한 반면 한국 한화 디펜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 EU 본부의 비공식 국방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장관은 유럽 방산 생태계를 우려했지만 폴란드 장관은 우리는 6배우5배하옵 사문사고 매우 만족합니다. 가격, 성능, 서비스, 3박자가 완벽하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은 러시아 탱크가 쳐들어올 때 유럽의 기술 독립성이 그게 중요합니까? 실용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고 결국 흐름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주 후 루마니아가 K9 내 53은 구매를 결정하고 슬로바키아도 23은 구매 의향을 밝히면서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타는 중립국 스위스가 K9 도입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유럽 방산의 치욕의 날이라고 보도했지만 작은 나라들의 언론은 드디어 합리적 선택, 강대국 횡포에서 벗어나자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한 달 후 칼비티스 사령관은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화 공장에서 열린 고객 초청 행사에는 유럽 10개국 대표가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준 이사는 우리는 단순한 무기상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들의 생존을 돕는 파트너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최현우 대령은 1년 전 발트 3국을 처음 찾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사령관님이 모르셨죠? 왜 우리냐고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칼비티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요. 6개월 전 브뤼셀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무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친구만 있다면 2025년 2월 16일 리투아니아 독립기념일 빌뉴스 대성당 광장은 K9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대통령의 연설 후 퍼레이드가 시작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30대의 K9이 종대로 전진했습니다. 포탑에는 리투아니아 국기가 펄럭였고 우와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K9이 광장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K9 선두 차량 포탑에는 한국 태극기와 리투아니아 국기를 함께 든 황제민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만세, 리투아니아 만세. 군중 속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고 황제민 소령은 소녀를 K9에 태웠습니다. 이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퍼레이드가 계속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던 러시아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노인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하늘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대통령은 즉석 연설에서 보십시오. 러시아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K9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라트비아 리가, 오후 4시 에스토니아 탈린도 같은 마음으로 K9 퍼레이드에 동참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연대했습니다. 저녁 6시 빌뉴스 대통령궁에 발트 3국 정상과 특별 손님인 한국 교관단이 모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1940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하늘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트비아 총리와 에스토니아 대통령도 K-마임 덕분입니다. 아니, 한국 덕분입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황제민 소령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70년 전 한국에도 그런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트 3국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매년 2월 16일을 한발트 우정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에서 젊은이들은 유튜브에서 배운 한국 노래 아리랑을 불렀고 한국 교관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황제민 소령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압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이 증명했듯이. 다음 날 CNN은 발트의 기적, 70년 만에 평화로운 하늘을 보도했고 러시아 언론조차 발트 3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는 발트 3국과 상호 불가침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발트 3국은 신중했습니다. 협정도 좋지만 K9은 계속 늘려 억지력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월에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발트 3국을 방문하여 한발트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방산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교육 전반의 협력이었습니다. 협정문에는 K9 현지 생산시설 구축, 한국 기술자 100명 파견, 발트 청년 500명, 한국 연수라는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4월 빌뉴스 근교 K9 정비센터 기공식이 열렸고 6월에는 발트 3국 청년 50명이 한국으로 첫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K9 공장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문화를 배웠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웠습니다. 7월 K9 포수 자격증 수여식에서 발트 3국 포병 100명이 한국 인증 K9 마스터가 되었고 이들이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발트 3국은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에 떨지 않습니다. K9이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발트 방위 동맹 준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트 3국과 폴란드, 핀란드가 손을 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인구 합쳐 5천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K9 800문 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유럽 최대 K9 운영 세력이 될 것이며 칼비티스 사령관은 이 새로운 동맹의 초대 사령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눈치만 보던 그들이 이제는 동등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와 빌뉴스의 한국어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한국도 했는데 우리도 발트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발트 지역 군사훈련 규모 축소와 평화적 대화 채널 활성화를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칼비티스 사령관의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K-마이딩은 그들의 수호자이자 자존심, 그리고 한국과 그들을 이어준 다리였습니다. 1년 전 브뤼셀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느꼈던 절망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희망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작은 나라도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른 친구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발트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며 그 빛은 K-마이온과 한국과 함께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발트 3국 연합방위군 사령관 에드가르스 칼비티스의 사연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손을 잡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30만의 에스토니아, 190만의 라트비아, 280만의 리투아니아. 이들은 더 이상 러시아의 그림자에 떨지 않습니다. K9 자주포는 희망, 용기, 그리고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이제 발트 3국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